안녕하십니까. 시험들 보셨습니까? 시험 본 사람? 이런, 씨. 안 본 사람은 뭐야? 취소 심판부터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지금 질문 나온 얘기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취소 명령 재결이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취소 명령 재결이 포함되느냐 부분이 여러분들 예습 자료 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2008년도고 하나는 14년도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법이 개정됐죠. 2010년도 1월 25일날 개정이 돼서 8년도까지는 취소 명령 재결이 있었던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없어진 게 맞는 겁니다. 없어진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 명령 재결이 아예 행정심판이 사라진 건 아니고 개별법에서 특히나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이제 14조에 거기도 취소심판, 무효등광심판, 의명심판이 그대로 있어요. 소청심사로. 근데 거기에는 취소 명령 재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서 취소 명령 재결이 폐지된 것이고 개별법에는 아직 살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시험 본 문제 중에서 취소 심판의 간접 강제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그것도 역시 2017년도 4월 18일 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전까지는 간접 강제가 인정이 안 됐었고요. 개정 후에 이제 올해 10월 19일부터 간접 강제가 인정될 수 있게 된 상태인 겁니다. 잘 질문해 주셨고요. 이 변경된 부분이 이제부터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 들어갔었고 취소심판부터 들어갔었습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무효등 확인 수용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취소심판인데요. 물론 이제 행정심판에는 항고심판만 있죠. 일반법에는 항고심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행정심판은 특히 취소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합법성 통제 말고 합목적성 통제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도 하고 적법하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 재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들어갔었고요.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그거는 소극적 의미의 변경으로 칼로리 밸런스 1번 칸만 해당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법에 있는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칼로리 밸런스 1번, 2번, 3번 칸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1번 칸도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1번 칸 적극적 형성이죠. 전혀 다른 처분으로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변경은 일부 인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 인용입니다. 적극적 형성으로 A 처분을 B 처분으로 아예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취소 심판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인용입니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불리한 내용으로 바뀌는 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해서 아예 안 되는 거죠. 변경은 어쨌든 일부 인용이다. 일부 인용이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구별 개념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법이 바뀐 부분을 뒤쪽에 보론 처리가 돼서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그냥 정리하면 어때요? 소송과 똑같습니다. 소송과 똑같이 소송 같은 경우에 취소송이랑 무효등 확인송은 그럼 방어 소송과 요구 소송이 모두 포함되죠? 모두 포함돼요. 거부 처분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작위 여파행위송은 오직 요구 소송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행정심판은 어떻다? 똑같이 취소심판과 무효등 확인 심판은 방어심판과 요구심판 모두 포함되고 의맹심판은 오직 요구심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구도하고 똑같다. 취소 무효는 방어 요구 다 있고 그다음 부작위판이송 의맹심판 두 개는 요구만 있는 걸로 각이 똑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기억하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더 편해졌죠? 바뀐 상태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해주시고요. 일주일 정도 남기 시작하면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을 살면서도 시험을 보면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오늘이 시험이기에 시험을 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고 터집니다. 뭐 우리 살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소개받고 그럴 때도 똑같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출판사나 학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갖고 술자리 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있어요. 뭔가 기대하고 막 이렇게, 막 살짝 업돼 있고 그러면 원하는 거 달성이 안 됩니다. 그냥 평소 하던 그대로 하는. 그래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시험 보는 연습을 계속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던 짓 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연습했을 때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떨어주세요. 좀 떨어야 돼요. 불안해하고 좀 걱정하고 좀 떠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면 그냥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실전을 연습처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말이 그런 거지 이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해야지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은 그만큼 연습을 부단히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것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실전 가서 나는 지금 연습 중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시험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론 강의하면서도 시험을 계속 진도에 따라서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이론만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께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요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상적격은 소송법 19조 같은 별도의 대상적격 규정은 없어요. 그건 따로 없고 물론 행정심판법 3조 1항이 있긴 있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표제가 대상이야, 대상. 3조 1항이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조 1항에는 이 법이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일반법이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일반법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3조 1항을 대상적격 규정으로 안 보고 그냥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라는 규정으로 봅니다. 3조 1항을. 3조 2항에는 뭐가 있었어요? 3조 2항에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은 직근상급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동생이 한 행위에 대해서 형이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했죠. 대통령의 형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없는데 공무원법처럼 소청심사 이런 거죠. 공무원법 같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또 그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조 1항을 심판의 대상적격 규정으로 놓고 질문하는 경우를 한 번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 그래서 3조 1항을 대상적격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충분하겠고 19조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죠. 행정수원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본다? 정의 규정 가지고 본다. 정의 규정. 그래서 5조 1호에 취소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행소 형제에서 제만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로 가는데 13조에 있었고요. 13조에는 청구인 적격이 다 몰려있고 13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 취소, 2항 무효, 3항 의무행심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항 1문, 2문 나눠져 있어요. 행정수용법 12조가 1문, 2문 나눠져 있듯이 여기도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13조 1항은 1문, 2문 나눠져 있고요. 1문이 청구인 적격이고 2문이 협의 심판이익이 되는 겁니다. 12조하고 똑같죠. 소송법하고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소송과 똑같이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게 되면은 합목적성 심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 처분의 하자가 위법한지 부당한지 여부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침해당한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판서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입법 비과호설이 타당하다. 입법 비과호설에 따르게 되면은 취소이든 취소 심판이든 똑같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뿐이겠지요. 여기서 학설의 이름을 굳이 제시를 한다면 우리 원고적격에서 뭐라고 했어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의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런 학설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면 권리구제설 똑같고요. 법률상 보호의설 똑같고요.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이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 적법정당보장설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적법정당보장설. 그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심판 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13조 1항 2문이었었죠. 2문. 그래서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여기 물론 처분 등은 아니고 처분이죠.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또한 같다라고 똑같이 돼 있어요. 소송법하고 똑같이 돼 있고, 효리상 인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의 심판 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수되는 이익이나 가중 요건 규정이 있으면 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협의 심판 이익에 문제가 출제되면 그냥 그대로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갖다 꽂으시면 되고 차이는 없다. 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청구인 적격은 심판법 17조에 나와 있고요. 17조에 소송에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고, 여기는 처분을 한 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송에서는 처분청과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면 여기는 처분청만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고, 과연 행정청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에 대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행정청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각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조 2항에 있었고, 심판법 같은 경우에 2조 4호에 있고요. 그 다음 행정절차법에도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2조 1호에 있습니다. 2조 1호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와닿는 사람하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문제를 풀어본 사람과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수 풀어보셔야 되고요. 어저께까지 해갖고 제가 우리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행정법 기출문제를 이제 그 시험지 형태로 해서 다 정리해서 교재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페이지 수는 약 650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문제만 모은 겁니다. 정답은 아래쪽에다 표시를 했고요.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개수를 전체적으로 다 세면은 약 2,500개 정도가 나옵니다. 2,500개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고요. 4월 시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900제, 1000제 이런 거 풀잖아. 그렇죠? 1000제 풀면 1000제 될 수 있겠죠? 우리는 2000제를 풀어서 2000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외계어이기 때문에 국어는 우리말인데 1000개를 푼다면 행정법 외계어니까 2000개를 푸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정도 푸셔야지 안정적으로 여러분 시험 보실 수 있고요. 그 정도 풀면 정말 많이 틀리면 1개를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서 막 떨면 1개를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맹구나 영구 정도 수준이어도 보통은 10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점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물론 이제 이론 강의에서는 골격잠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은 문제 풀면서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답안 작성 방법론 이런 거 강의를 해요. 특강을 하면 이제 답을 많이 써본 훈련이 된 친구들은 막 앞에서 막 고개를 까닥까닥 그렇구나 여기서 가다가 손이 멈추면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여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점수를 더 뽑을 수 있구나, 막 거기 가다. 근데 막 이따가 나가버린 애들이 있어요. 뭐야 이러고 나가야 돼. 그냥 병신입니다. 걔들은 그냥 병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 때까지 답을 한 번도 안 써본 애들이에요. 책만 열심히 읽으면 점수 1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훈련, 걔들은 답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 시험은 게임입니다.
전에 지금은 저쪽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다른 과목을 강의하고 있지만 지가 공부할 때 행정법 과목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저는 선생이고 걔는 학생이죠. 예. 학번은 나보다 하나가 위던데 나이는 동갑이에요. 빠른인가 보죠. 네, 그래갖고 어쨌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수업 저기 술 한잔 하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럽시다. 예. 난 형인 줄 알았죠. 네, 형인 줄 알았는데 동갑이었어. 그래서 그럽시다. 네, 나와서 이제 수업 끝나고 술을 한잔 먹는데 다른 과목은 정말 점수가 다 항상 70점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법이 항상 40점대에서 안 돼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행정법 답안 지금까지 몇 번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을 2차를 5번인가를 들어가 놓고 나서 써본 경험이 5번이야. 시험장에서 쓴 게 다야. 그리고 점수를 기대하십니까? 제정신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훈련하라. 그래서 그냥 훈련시켰는데 바로 합격해서 다음해부터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험은 학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간입니다. 청구기간은 우리가 재소기간 배울 때 했던 얘기에서 그대로 연장선상이죠. 27조에 있습니다. 1항에 주관적 청구기간이 있고 3항에 객관적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안날에 90일, 있은날에 180일. 소송과 똑같이 객관적 청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2항이 껴있죠. 2항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 14일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이 2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14일을 더 줍니다. 소송에서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소송법에는 14일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거는 민사소송법 173조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예, 행정심판이 민사소송법 준용하기 좀 그렇잖아. 그쵸? 이건 소송이고 이건 심판이잖아. 그치?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거의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한 규정을 전부 직접 다룹니다. 그래서 2항의 불가항력에 따른 14일 규정이 따로 있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 14일인데 뭐 국외에서의 기간 이래 버리면 30일로 연장됩니다.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항에 보시게 되면 27조 4항에 불변기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송법에서는 90일만 불변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14일이 추가돼 있잖아. 그것도 불변기간입니다. 90일하고 14일이 불변기간.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90일하고 14일이 불변기간이 되고, 그 다음 5항, 6항이 있어요. 5항, 6항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소송에서도.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입니다.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 5항은 오고지입니다. 5항이니까 오고지거든요. 그래서 어거지 불거지 이렇게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거지 부린다. 어거지 불거지. 그래서 오고지는 90일인데 120일이라고 잘못 알려줬을 때는 그 안에만 제기하면 된다고 했죠. 그 안에만. 만약 반대로 더 짧은 기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90일인데 60일이라고 잘못 알려줬다? 그러면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90일 안에 제기하면 되는 게 5항, 오고지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6항입니다. 6항은 불고지의 효과입니다. 불고지의 효과. 청구기간이 며칠인지 전혀 알려주질 않은 상태죠.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맥시멈 준다. 맥시멈이 며칠이야? 180일이잖아요. 180일. 그건 3항에 있었죠. 그래서 27조 6항에서는 3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180일인데요.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는 없습니다. 청구기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처분 통지서는 왔다는 얘기잖아요. 처분 통지서가 왔다는 건 처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180일입니다. 그냥 180일 정당한 사유 없고요. 그 다음 7항입니다. 27조 7항으로 가시게 되면 4가지 중에서 2개 빼고 2개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가지는 뭐지? 취소심판, 무효등광의 심판,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의명심판, 거부 처분에 대한 의명심판 하면 총 4개잖아. 오케이. 취소심판, 무효등광의 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명심판, 거부에 대한 의명심판 하면 4개죠. 그 중에 2개는 청구기한이 적용되고요. 2개는 적용이 안 됩니다. 27조 7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무효등광의 심판하고 부작위에 대한 의명심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나머지 뭐예요? 취소 심판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랑 같은 내용이에요. 소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구제수단, 즉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하고 같은 얘기였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재처분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 심판 이익이 없다라고 봐야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2017년도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적극적 의무,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만 그에 따른 기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재처분 의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명문의 근거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월 18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재처분 의무 2개가 추가됐고요. 간접강제 4개가 추가됐죠. 재처분 의무가 원래 있던 건 뭔데? 의무이행 심판에 재처분 의무 있었고요. 그 다음 인용처분이 절차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 의무 있었어요. 없는 건 뭐였는데?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무효하기 심판 2개가 없었어요. 그 2개가 새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간접강제입니다. 행정심판법에는 간접강제가 아예 없었어요. 50조의 직접강제만 있었습니다. 그건 의무행심판에서만 사용하는 물건이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간접강제가 도입이 됐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 2개, 거부처분 취소심판, 무효하기 심판에 간접강제 딸려왔고요. 과거에 인용처분의 절차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 의무는 있고 강제수사는 없었는데 여기에 간접강제가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의무행 심판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있고 강제수사는 직접강제만 있었는데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간접강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가 4개가 추가가 됐죠. 재처분 의무 2개가 추가됐고 간접강제 4개가 추가됐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내년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 다음 본안심리입니다. 이거는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부당에 대한 문제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심판과 어떤 심판이다? 취소심판, 의무행심판 2개였습니다. 무효하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위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당에 대한 심사 못합니다. 그리고 대심주의 적용되는 건 똑같겠고 직권심리주의가 여기도 적용됩니다.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변론주의가. 그죠? 주장과 입증에 대한 문제는 원래 당사자에게 맡겨지는 게 맞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직권심리주의에 대한 논의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소송에서 했단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조의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건 그대로다.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면서 직권 탐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다. 라고 했던 말은 여기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사했던 것처럼 소송법 26조는 직권 증거조사와 직권 탐지에 대한 언급이 26조에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면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직권 증거조사는 36조에 따로 있고 39조에 직권 심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9조에는 무슨 내용만 있어? 직권 탐지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도 심리할 수 있다. 이게 39조로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직권심리라는 것은 사실 직권 탐지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 다음 청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심리 범위로 보면 불구분리 원칙이고 심리 원칙으로 보게 되면 이건 처분권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구분리 원칙, 처분권주의에 대한 규정이 47조 1항에 별도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그대로 바로 연결돼서 47조 2항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더 불리한 재개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것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한 재결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위법한 재결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다음 재결 들어갑니다. 소송법에는 판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심판법에는 재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 재결은요. 소송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소송 판결로 각하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결로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이 있었죠.
여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건재결로 각하재결이 있고 그 다음 본안재결로 인용재결, 기각재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각하가 있고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각하를 소송에서는 소송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고 소송 재판에서의 판결이란 뜻입니다. 소송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청구 요건에 대한 요건 심리라는 측면에서 요건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각하와 인용과 기각이 있는 거겠네요. 소송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구 요건 중에 뭐 하나라도 흠결을 하게 되면 각하 재결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적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적법 또는 부적법이죠. 적법 또는 부적법. 여기를 위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허가를 신청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사인이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적법, 부적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법, 부적법. 그래서 적부에 대한 심사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인용재결이 있는데 얘는 물론 이제 기각이 있죠. 기각은 청구의 이유가 없으면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하게 되겠죠. 요거 이제 배척하는 겁니다. 너의 주장이 틀렸다. 그 다음에 인용이 43조 3항에 있었고요. 43조 3항에 보게 되면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1월 25일 전까지 4개가 있었고 지금은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4개가 있었던 거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여기까지 형성재결, 취소 명령재결, 변경 명령재결, 여기까지 명령재결 이렇게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 그리고 형성재결과 명령재결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취소 명령 재결은 폐지되고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주관식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행정심판법에 없는 재결의 형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법에 근거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명령 재결을 하면은 그 재결은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위법이죠. 당연히 위법이에요. 없는 재결을 한 거니까. 세상에 없는 재결을 했죠. 그런 건 무슨 하자에 해당한다? 형식의 하자입니다. 재결의 형식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전부 인용하려면 취소 재결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취소 명령 재결을 했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재결을 한 거야. 그런 건 형식의 하자라고 보는 거고요. 형식의 하자는 당연히 고의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원처분과는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형식의 하자라고 본다는 점도 같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변경 명령 재결은 명령 재결인데도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다. 취소 심판은 형성 심판이기 때문에 그 인용 재결이 형성 재결로 나오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형성 재결로 나와야지 궁합이 맞겠죠. 그런데 명령 재결이 변경 명령 재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는 그 변경이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적극적 변경에 특히나 어느 부분 때문에 칼로리 바이어스 1번 때문에 1번 적극적 형성이죠. 적극적 형성. 아예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아예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꾸는 거는 처분청이 직접 하라 이겁니다. 처분청이 직접 하라. 그래서 이거는 행심위는 재결정은 명령만 하겠다. 변경 명령 재결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정 판결, 사정 재결, 소송의 판결이 있듯이 여기도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43조의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4조의 사정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소송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취소심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에서 사정 판결이 있었습니까? 거부처분 취소에서 사정 판결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있었습니다. 요구 소송이라고 해서 사정 판결이나 재결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제 인정되잖아. 이제 인정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인정되니까.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도 사정 재결 있을 수 있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효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송과 차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다면 상소기간의 도가, 여기 재결의 효력은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때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소기간의 도가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48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재결서 정보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 하나, 효력은 바로 발생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기판력이라는 게 없다. 기판력이라는 게 없다.
여기서 만약 이미 판단은 끝났다, 기판력이라는 재결의 효력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특징 먼저 짚고 들어가시고요. 효력은 바로 발생한다, 기판력은 없다. 여기서 출발을 시키시고, 다음 첫 번째 불가증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불자판형 세속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판 이것만 빠지는 거예요. 불자형 세속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불자판형 세속에서 판 빠지고요. 불가증력은 첫 번째 다툴 수 없는 힘이니까 다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야 됩니다. 다 막으려면 어떻게 다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먼저 재결에 대해서 심판 안 된다, 소송밖에 제기할 수 없다, 1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다, 고의한 미법이 있어야 된다, 2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가증이 발생하려면 불복기간이 지나가야 되죠. 불복기간이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었었습니다. 제소기간 특례 규정,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있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 로부터 90일 지나면, 그러면 세 가지 1, 2, 3 잡아내면 불가증력 발생한다. 두 번째 불가변력입니다. 소송에서 얘기했던 자방력과 같은 거라고 했죠.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7조 3항에서 행정심판에는 무엇을 준용한다?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완전한 사법 절차로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된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없다. 점프 뛰고 그 다음 형성력입니다. 취소심판은 형성심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성력이 인정돼야 될 테고요. 소송에서 형성력이 형성효와 소급효가 인정되듯이 여기에도 처분이 위법인지 부당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오는 최종적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형성력은 형성효와 소급효 모두 포함됩니다. 형성효는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취소심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변경명령재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변경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형성력이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세효입니다. 대세효. 소송에서 존재하는 분쟁의 유형 있죠? 행정법 분쟁의 유형으로서 1, 2, 3, 4 유형은 심판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그냥 가장 쉽게 경원자 심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원자 심판. 대세효라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허가처분 없다. 그러나 심판의 제3자인 처분의 상대방에게, 경원자에게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대세효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 48조 4항에서 그 처분의 상대방, 재결의 제3자에게 부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속력입니다. 이 기속력에 대한 문제도 전에는 많이 달랐었습니다. 소송과 많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뭐 차이가 없어졌죠. 반복금지 의무, 모든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요. 49조 1항의 일반 조항으로부터 소극적 의무로서의 반복금지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를 생각해 보시면 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용, 거부처분 무양일성, 부작위 여파행위성 전부 다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인정됐었죠? 됐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무효하게심판, 의맹심판 전부 다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이제 똑같이 인정됩니다. 소송과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도 인용처분의 절차하자로 인한 재처분 의무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법으로 치면 몇 조? 49조 4항으로 밀렸죠. 4항으로 밀렸습니다. 원래 3항에 있었던 게 인용처분의 절차하자로 인한 재처분 의무 똑같이 있습니다. 소송과 차이 없네요. 그럼 원상회복 의무 가봅니다. 원상회복 의무 행정소송법은 30조에 사항이 없었죠. 결과제거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행정심판법에도 역시 여전히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소송하고 기속력 부분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졌죠. 공부하긴 더 편해졌습니다. 행정심판의 제도는 후퇴하였으나 공부는 전진하였다. 그렇죠? 신화라고 합니다. 전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상의 복을 뭐 했네. 그 다음 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위에 보론에 있었던 내용 중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끝나고 나서 판결의 효력 부분에 마지막에 뭐 있었어요? 간접강제 있었죠. 간접강제. 그러면 여기에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심판에는 50조에 있는 직접강제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직접강제가 인정이 되려면 뭐가 인정돼야 된다고요? 적극적 형성재결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취소심판은 소극적 형성재결이잖아요. 형성심판은 형성심판이지만 취소심판은 뒤로 빠꾸시키는 겁니다. 빠꾸시키는 거지 의맹심판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극적 형성재결만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심판엔 뭐가 없다? 직접강제가 없다. 직접강제가 없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입된 건 가점강제예요. 간접강제. 간접강제. 그러면 심판법에 있는 간접강제는 소송법에 있는 간접강제와 따를까? 아니다. 똑같다. 똑같다. 차이 없다. 여기는 간접강제가 도입이 됩니다. 됐고요. 음행심판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음행심판. 소송인 부작위 위법하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음행심판도 오직 요구심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죠. 수익적 처분은 반드시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소극적 행정작용입니다. 소극적 행정작용은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과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소극적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법률관계를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는 거부하고 부작위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판서 기억하시고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상태를 나눕니다. 소극적 상태, 적극적 상태. 소극적 상태는 부작위고 적극적 상태는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자귀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처분이 나왔는데 그게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 두 개로 나눠지겠죠. 적극적 처분은 허가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소극적 처분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 상태로서의 소극적 처분에 해당하는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소극적 상태에 해당하는 부작위, 합쳐서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했었고요. 이게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맹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계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취소심판이나 무효등광행심판은 요구심판과 방어심판도 포함된다. 음행심판은 오직 요구심판만 인정된다. 소송에서는 음행소송이 현재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심판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다. 84년도에 미스가 났죠. 미스가 났다고 했고, 현재 이행쟁송은 이행쟁송인데 장래 이행쟁송이 아니라고 했죠. 현재 이행쟁송이라는 것은 거부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요. 부작위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먼저 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안 되고, 허가 등을 신청하고 나서 최소 90일이 지난 다음에 행정청의 의사가 부작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 그때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이행쟁송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기간의 시기가 90일이라는 거죠. 청구기간의 시기가 90일이라는 겁니다. 대상적격 들어가시게 되면 거부처분과 부작위였는데요. 거부처분은 소송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다.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되고, 그리고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 판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 1번,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 2번,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번,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 1번, 그 다음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 2번, 그 다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 3번. 이게 판례가 말했던 얘기고요. 이걸 이제 정리하면 처분에 대한 거부면서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 다음 부작위 같은 경우에도 소송법은 2조 1항 2호에 있었고 심판법은 2조 2호에 있습니다. 2조 2호에 있고, 똑같이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1번, 4번하고 2번, 3번이 1번, 4번은 부작위 이코로 처분을 만들고 2번하고 3번은 부작위 이코로 위법,
여기서는 위법 또는 부당이 될 수 있겠죠. 를 만들게 된다는 점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뭘 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의무 위반이 위법이라는 점은 여러분 잘 새기고 있습니다. 잘 새기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경과도 역시 인정돼야만 부작위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허가 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응답 신청권이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국가한테 응답 의무가 있겠죠. 응답 의무가 있는데 내가 허가 등을 신청하고 얘가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초 지났습니다. 1초 지났습니다. 허가 신청 후 1초 지났는데 그 무응답, 부작위가 냅다 위법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의무 위반이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상당한 기간의 경과까지 같이 결합돼야지, 그래야지 명실공히 부작위 이코로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3번 요건이 갖춰져야지 부작위가 위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점 조심하세요. 그거 완전히 소독약이거든. 거기 톡톡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한 기간 경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위법을 만들 때 필요한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입니다. 예, 청구인 적격은 13조에 있었죠. 13조 1항 1문이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고 13조 2항이 바로 무효확인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라면 얘는 13조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있고 여기는 세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논점이 3개. 1, 2, 2, 2, 2, 3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1, 2, 2, 2, 2, 3 이렇게 들어가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권이 필요한가? 오직 요구 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과연 현실적으로 처분을 신청했으면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신청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신청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 부작위 위법 확인수용과 똑같이 등장합니다. 신청권 필요설의 입장이 타당하겠죠. 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로서의 이행청권도 당연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공권의 성립 요건 중에 의무 부과 부분이 깨지기 때문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신청권은 기본 전제입니다. 첫 번째 논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도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니까 학설 대립이 있을 테고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이 타당한 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여기도 법률상 보호이라고 보게 되면 취소 심판과 마찬가지로 부당 여부 심사 아예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원천 봉쇄당하는 거 아니냐, 입법 비거설이 타당하다. 세 번째, 예,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 관련돼서 질문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신청권 문제,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 입법 과오에 대한 문제, 세 가지 논의가 나오겠습니다. 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데 그냥 거부처분청, 부작위청이면 충분한 겁니다. 거부도 처분이고 부작위도 처분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긴 한데 얘네들은 괄호가 있어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라고 질문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안타깝지만 괄호가 남아있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바로 거부처분청과 부작위청이구나. 예, 행정청의 범위, 소송심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공무수탁 사인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 매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협의 심판 이익에 대한 문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부작위 협파인 소송. 둘 다 소송과 심판 도중에 허가 처분, 인용 처분이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상황은 다 종료된 거니까 각각 판결, 각각 재결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나 심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중간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죠. 중간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부작위 협파인 소송은 1단계에서 절차 심리만 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버리면, 거부라는 응답을 해버리면 이미 목적 달성으로 각하돼 버립니다. 하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절차 심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 방향으로서 인용을 할까 기각을 할까 실체적 심리까지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부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단계만 끝났을 뿐이고요. 2단계 심리, 본안 심리 계속합니다.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 부작위 협파인 소송과 비교하시는 겁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쪽이었었습니다. 예, 본안 심리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협의 심판 이익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부터 오늘 진도가 임시처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복습하는데 50분 딱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50분 썼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